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화에 쌓여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명화 속에 그런 얼굴들 같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 어제 우리가 많이 불편하셨죠. 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참 뭘 이렇게 너무 거기에 의지했나 그런 생각을 카카오에 의지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요즘에 이제 어딜 가든지 보면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죠? 이렇게 해서 셀카 찍는다고. 좋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셀카 찍고 이렇게 서로 찍어주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흔히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셀카라 그러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셀피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셀카 또는 셀피 이게 찍는 거는 거의 그 국경을 초월한 그러한 어떤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남기려고 할까?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그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중세 때는 다 이렇게 서양에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문화가 이루어졌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면서 신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신화라든지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작품이나 그림에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인간이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이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소위 초상화가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초상화가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직업이 생긴 거죠. 초상화가가 예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초상화가라는 직업이 그때 생긴 거예요.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제 막 무역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성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그리고 보석을 모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남기고 가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셀카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상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후대에 남기고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가들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주문하고 그것을 집에 커다랗게 이렇게 액자로 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서양의 대저택에 가면은 쫙 질비하게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초상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왕으로 치면 뭐 1대 왕, 2대 왕 이런 식으로. 특히 귀부인들은 본인의 새로운 옷과 장신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상화. 요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석을 참 멋지게 이렇게 새로 샀으면은 이걸 남겨야 되니까 초상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초상화는 그 당시에 셀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화를 작업하는 것이 너무 고가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상화는 주로 이 귀족들, 서민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초상화를 남겼다는 것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너도 나도 초상화를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렸다. 나는 이렇게 그렸다.
어느 화가가 초상화를 잘 그리는가, 더 품위 있게 그리고 더 멋있게 잘 그리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붐이 일어난 거죠. 특히 바로크 시대는 초상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너도 나도 막 초상화를 그렸던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초상 화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예술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데, 그가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부를 막 축적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초상화가로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였습니다. 이러한 초상화는 18세기에 이르러서 더 널리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요원한 것이에요.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상화가는 오랜 기간 동안에 너도 나도 이제 화가가 되면 초상화가가 되려고 해서 수련 기간이 있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유행하는 건 어떻게 유행하는지, 그런 걸 잘 습득해서 그렇게 해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민들은 초상화를 소유할 수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삼류 화가를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1836년에 아주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진기가 발명이 돼요. 초상화가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리고는 이 사진기를 통해서 너도 나도 자신의 모습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초상화가 들라로슈라는 사람, 폴 들라로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여전히 유럽에서는 초상화가 또 초상화가가 큰 유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미술사 속의 이콘이라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서유럽에 비해서 종교화가 아닌 세속화 형태로 그려진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뾰트르 대제가 이제 그 수도를 생테베르크부르크, 우리가 세인트 피터부르크라고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전면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뾰트르 대제는 저렇게 생긴 코스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이 제일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젊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 뾰트르 대제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단행하면서 옷 입는 의복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개혁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개혁은 미술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됐는데, 우선 이전에 없었던 미술 정규 기관인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소위 교육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정규 교육이 없다가 뾰트르 대제를 통해서 중요한 교육 기관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화가들, 소위 말해 그림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정규 교육을 통해서 화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유럽의 화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나가서 러시아에 아주 재능 있는 화가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통해서 그 서유럽에 유행했던 그러한 화풍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기법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러시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 미술은 이콘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세속화라는 이 두 가지 줄기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세기의 그 그림, 여전히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들의 소비층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럽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남기는 초상화를 화가들에게 이제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러시아 초상화가 초창기에 어땠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루이 카라박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 황녀 안나 이보나의 초상화입니다. 한번 그림을 잘 보시죠. 안나 이온부나의 초상화. 이 그림을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던가를 볼 수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왕관도 쓰고 정말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게 그렸죠. 이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작품이 이반 비시냐코프의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초상화. 여전히 이름이 어렵죠. 한번 보시겠어요? 구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 그림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예, 이 그림하고 또 넘겼더니 그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그림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그려야 유행하는 거죠. 예, 귀족들은 뭔가 그릴 때 화려하게 그리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두 작품을 유심히 보면은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뭐가 어색하냐면은 두 작품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앞에 얼굴, 그다음 뒤에 얼굴. 얼굴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크지 않아요? 퉁퉁하게 아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굴하고 다르게 허리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짤록하게 들어서. 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 크지만 똑같이 허리는 저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짤록하게. 예. 그런데 또 팔을 보면은 팔은 어떻습니까? 좀 팔도 퉁퉁하게 그렇게 그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의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 자,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볼 텐데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드미트리 레비츠키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유명한 여제 군주죠. 군주. 한번 보시면은 아주 똑같이 품위 있게 아주 위험 있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표트르 3세의 아내입니다. 표트르 3세의 아내인데 이 표트르 3세가 왕에 즉위하고 난 뒤에 또 이 아내가 볼 때에 너무 지능이 떨어져, 표트르 황제.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돼서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화, 예술,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그 업적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 위에 뭐가 보입니까? 눈을 가리고 천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군림하면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정의롭게 그렇게 나는 이끌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로마노프 왕조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고대 로마 황제들의 상징이 이 독수리였던 거죠. 그만큼 이 작품을 딱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은 저 여군주의 그 어떤 위엄과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권위적인 모습 뒤에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표트르 3세를 독살하고 즉위했다는 그런 의심의 그림자도 깔려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그의 남편은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카테리나 2세는 1745년에 러시아 황태자였던 표트르 3세와 결혼했지만 그 표트르 3세가 지능이 부족해서 남편 대신에 섭정을 하기 시작했고
또 남편 표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게 되자 아예 1762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남편을 해임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그리고 자신이 군주로 왕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였던 그 두 작품과 이 작품이 이 러시아 18세기 초창기에 있었던 초상화의 어떤 시작이었어요. 근데 비슷하죠. 얼굴은 크고 또 팔은 두툼하지만 또 여러 가지 권위적으로 치장해서 했던 그러한 스타일. 그림 속의 모델들은 다 대관식 왕관을 쓰고 화려한 장식과 옷으로 스스로 어떤 나는 이러하다, 나는 여제다, 나는 어떤 귀족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왠지 그러나 우매하고 둔해 보이는 느낌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러시아 초상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초상화 기법,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흔히 얘기하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실적인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 러시아의 이제 초상 화가들의 어떤 극치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러시아 초상화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흔히 18세기 러시아 미술계는 본격적으로 초상화 시대를 열게 되고 또 근대적인 미술 아카데미가 정착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화가들을 막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서구식 건물들이 막 세워지면서 이때 건물들이 세워지면 뭡니까? 건물들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공간에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식에 뭘 할까? 초상화를 그려서 거기다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보실 작품은 본격적인 초상화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도르 로코토프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전형적인 그 당시의 초상화 작품. 제목은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의 초상.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아니라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의 초상. 아까 그 전에 세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여인의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선도 섬세하고 처음에 세 작품은 뭔가 조금 어색했지만 아주 이 모습은 더욱더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감촉의 드레스, 또 가발을 사용하고서 높게 올린 머리, 또 섬세하고 갸름한 얼굴, 또 볼을 보니까 빨그스름해서 그리고 분홍빛의 입술, 또 가느다랗게 뜬 눈, 이런 등등 검은 눈동자, 웃는 듯 우는 듯 약간 묘한 미소, 그런 어떤 묘한 분위기로 초상화가 발전이 된 겁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섬세함도 보이고 또 우아함도 이 작품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작품은 블라디미르 보로비코프스키의 로프이나의 초상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전 작품하고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죠. 이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여인이 숲속에 살고 있는 요정 같아, 림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과 아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보로비코프스키는 18세기 러시아 초상화의 황금기의 화가였어요. 이 당시가 거의 이렇게 황금기였습니다. 이 당시 초상화는 이전에 단일색의 어두운 배경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모델들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그림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모델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를 살짝 띠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의 어떤 순수함을 지닌 듯한 그러한 표정과 또 작가의 어떤 상상력으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나오는 고전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신과 같이 우아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초상화가
그 다음 요 시대에 다 유행했다는 거죠. 요즘에 셀카 찍을 때 그 어플들이 많잖아요. 유행하는 어플이 있죠. 날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이제 뽀샵 하듯이 아주 그냥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렇게 아주 우아하고 아주 신비스럽고 뭔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그림들을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프랑스를 굉장히 동경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동경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프랑스 책을 읽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이때 우리 또 최홍 목사님 그 당시 살았으면은 굉장히 막 날렸을 텐데 그리고 프랑스식으로 막 파티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뭐 메르시 아주 봉수르 뭐 이래야지 뭔가 저 사람 멋지네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가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원인이 되었던 계몽주의가 있잖아요.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 러시아에서 겁을 내기 시작해요. 계몽주의가 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러시아를 또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계몽주의가 러시아에 확산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림에도 영향이 미쳤는데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들어온 계몽주의가 러시아 감상주의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화사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느낌의 그림들로 변화된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느낌과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실리 트로피니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트로피니는 여러분 대상이 달라졌죠. 귀족이 아니라 농민의 여인인 거죠. 농촌에서 일하는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트로피닌이 농촌 출신의 초상 화가였거든요. 그리고는 귀족들을 그리는 그 방식 그대로 농촌에서 굳은 일을 하는 여인들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사하고 분위기 있게 그리게 된 거죠. 농노 출신의 화가인 트로피니는 귀족 부인이나 위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레이스 뜨는 농촌의 여인을 그리면서 마치 귀 부인을 그리듯이 그에 못지않게 아주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니는 낮에 밭에서 일하고 또 자녀를 돌보고 또 저녁에는 남아있는 일들을 막 하는 그 여인, 농촌의 여인의 그 존귀함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러시아에는 18세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초상화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많은 화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초상화가 중에 독특한 한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초상화인데 아주 독특한 하나의 성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화가로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얼마나 인정받았냐면 황실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 이바노프의 아버지도 화가였어요. 교수였죠. 그리고 이바노프는 이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황실의 후원을 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학을 떠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참담한 조국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를 후원했던 그 황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바노프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미술 아카데미 교수였던 아버지도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제목이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품.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작품이 얼마나 크냐면은 세로가 그러니까 높이가 5m 40이에요. 그리고 너비 가로가 7m 50cm. 어마어마하죠. 7m 50. 예. 트레차코프 미술관, 모스크바에 있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가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내일 한번 떠나서 가볼까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쫓겨나고 뭐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완성한 게 20년인데 그는 세상의 억압과 부패와 가난과 굶주림으로 황폐해지고 또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해서 서로 칼로 겨누는 척박한 현실 앞에서 그는 막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러시아를 구원해 줄 그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민중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사모하면서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그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앙에 있는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이 보입니다. 항상 성화에 보면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명화에 보면 어디든지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아, 저 양반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가리키면서 외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 이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단 강변에 모여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이때 바리새인도 있고 로마 병사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젊은이 늙은이들이 다 예수를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오른쪽으로 싹 무리를 나눠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이 너무나 달콤해. 지금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 필요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외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니 해방이니 이런 건 필요 없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 뒤에는 성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붉은 머리의 젊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들떠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것,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한번 넘겨주시면은 예수님도 보이고 외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들 뒤로 눈을 감고 마치 현실을 외면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록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고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특이한데 고골리. 코 고는 게 아니에요. 고골리. 고골리는 이바노프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 현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구원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바노프는 그런 그를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바노프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작가는 그 아카데미 화파의 수장으로 있었던 그린 빌로노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로노프. 그림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 사람과 달리 사실상 이바노프는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국에 들어와서 2년 뒤에 죽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게 또 가난하고 어렵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지만 그 빌로노프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기득권과 함께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동시대에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시대를 위해 붓을 들었던 이바노프는 살아서 누리지 못한 영예로 죽어서 새롭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금도 후손들에 의해서 이바노프의 업적이 다시 재조명되고 러시아 미술계의 최고의 작가로, 또 시대의 개혁과 변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한 러시아 미술 역사상 최고의 선구자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빛은 바로 태초의 로고스,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이 세상의 창조자가 이 땅에 왔지만 매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밖에서 딱 걸어 들어왔는데 다 보이고 알아야 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낳은 부모를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아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창조자를 모르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영접하지도 못한 거죠. 알 수 없으니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안전한 것,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그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보고 있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분이? 라고 의문을 붙는 거죠.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날마다 보지만 그 누군가를 알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데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걸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귐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보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어서 사귄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12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 거예요. 본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 이유를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사귄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인 모습을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니까 그 부모를 당연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듯이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귐을 갖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피로써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13절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특권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시신경을 우리 안에 심어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관계의 끈이 있고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 생명의 빛을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 생명의 빛을 보니 이제 내가 삶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라는 그 음성 속에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민중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이, 그 능력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새로운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미한 생명의 빛을 볼 때에 아, 이 세상은 허상이구나.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허상이구나.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빛을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